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인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조용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뜰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놓았다. 그는 달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에 억누르지 못하고 나무 밑에 거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걷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시를 다 읊고 나자 벼랑간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내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의 속으로 상당히 기뻐했다. 그 이튿날 마침 3월 29 날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에 많은 청춘 남자들이 의례에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예불을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손에 깊이 간직하고 갔던 조포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의 기도를 하였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에 제게 부처님과 함께 조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에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의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꽃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으니 부디 소홀히 하시거나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는 불자 뒤에 깊숙이 앉아서 동정을 얻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한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16쯤 되어 보이고 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체온을 타고 내려온 월금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얌전하였다. 그는 배곡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지 3번 절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인생이 방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그녀는 품 안에 간직하고 있던 축원물을 꺼내어 상가 불탑 위에 얹어놓고는 또다시 흐느껴 울었다.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양생은 방탕한 정서를 겁잡지 못하고 갑자기 불자리에서 튀어나오며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받은 구롤은 무엇이오? 양생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 불전에 바친 구롤을 집어들었다. 양생은 이 구롤을 다 읽고는 얼굴에 기쁨을 가득 띄우고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하였다.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뿐이시겠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에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안에는 행랑만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는 좁다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은 그녀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그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를 뒤를 따라 들어가 문득 운후의 즐거움을 누렸다. 바야흐로 밤은 깊어가고 달이 동산으로 떠올라 그림자가 창을 붙이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녀의 수발을 드는 시녀였다. 그녀는 반가워서 물었다. 얘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아이가 말하였다. 네, 평소에는 문 밖에도 나가시지 않았던 아가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였다.
음, 내가 오늘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덕에 고운님을 맞이하여 백년회로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도에 어긋나나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 주연을 갖추어오너라. 신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와 뜰에서 잔치를 베푸니 밤은 벌써 사경에 가까웠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기명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으나 그녀의 말씨가 웃음이 맑고 얼굴과 몸가짐이 매우 얌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느 귀족집의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겁잡지 못하여 황혼의 가약을 찾아온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그녀는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면서 신녀에게 곤주가 한 가락을 부르도록 명한 뒤 다시 말하였다. 이 아이는 옛날 곡조밖에 부를 줄 모른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하여 노래를 하나 지어 이 아이에게 부르게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양생은 흔쾌히 응하고는 곧 만강옥 가락으로 한 곡조 지어 신녀에게 부르게 하였다.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비록 미약한 몸이나마 당신과 함께 백년고락을 누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날 이후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나이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에 어찌 공명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그녀의 태도가 범상치 않으므로 그는 유심히 동정을 살폈다. 마침 서쪽 봉우리에 달이 걸쳐있고 먼 마을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있고 절에서는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딸이 새려고 하였다. 그녀가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얘야, 주연을 거두고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가 곧 어디론가 사라지자 그녀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저는 당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걸었다. 둘이 저작고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다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생이 그녀와 함께 거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만 총각, 새벽에 어딜 그렇게 혼자 다니시오? 하고 물을 뿐이었다. 네,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가 방금 동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양생이 그녀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여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은 의아해서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거처하는 곳이 어찌하여 이렇게 쓸쓸하오? 네, 노천의 살림살이가 의뢰 이러하옵니다. 하고는 문득 예시 한 장을 외워 농을 붙였다. 양생도 예시 한 장을 읊어 화답을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계룡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참전한 고목 속에 정세환 수관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친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밥상에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퍽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 유유히 보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 잠깐인 듯 하오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소원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럽게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권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희 친척과 이웃 동물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이날 초대를 받아온 정씨, 오씨, 김씨, 유씨, 네 아가씨는 모두 귀족의 딸님들이라 성품이 온유하고 풍류가 소세하여 시문에 능톡하였다. 아가씨들은 각각 시 4수씩 지어서 그를 전송하였다. 처음 읽기 시작한 정씨는 낭낭한 목소리에 구름 같은 쪽진 머리채에 기밋에 살짝 뒤덮은 매우 활발한 여성이었다. 오씨는 부드러운 쪽진 머리에 애교를 띤 얼굴로 풍정을 걷잡지 못하여 곧 뒤를 이어 읊었다. 김씨는 얼굴붓을 바르게 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붓을 닦더니 앞에 읊은 2시의 음탕함을 책망했다. 오늘 모임에는 다만 이 자리에 관객만을 읊은 따름이 온데 어찌 각자의 방탕한 정서를 베풀어 우리의 졸조를 이루며 저 귀하신 손님으로 하여금 이 소식에 인간에게 전하려 하십니까? 말을 마치고는 공 낭낭한 목소리로 읊었다. 유씨는 얼굴에 비록 화려하지 않으나 깨끗한 소복을 입었으며 일찍이 귀중의 모훈을 받은 여성으로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자기 차례가 되자 한번 살짝 웃고는 시를 읊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씨가 읊은 마지막 장을 듣고 문득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나오면서 저도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오나 자액은 불명할 정도이니 어찌 홀로 아무런 소감이 없겠습니까? 하고는 곧 시 한 편을 지었다. 양생은 원래 문장에 능통한 제사였지만 그들의 시범하고 맑고 의무는 하명함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곧이어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녀는 은잔 하나를 꺼내어 양상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도중에 기다렸다가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생은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소. 하고는 양생은 이튿날 그녀의 말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다. 과연 어떤 귀족 양반이 한 분의 딸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이 길에 잇따르게 보현사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 양반을 따르는 마부는 뜻밖의 한 선생이 은잔을 갖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여쭈었다. 우리 아가씨 장례 때 광중에 같이 묻었던 은잔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서 인간의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었나이다. 주인 양반이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저 선생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양반은 타고 가던 말을 즉시 멈추고 양상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얘기하였다. 양반은 놀라고 의아하여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팔자가 불행하여 슬하에 오직 이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구의 날에 그나마 빼앗기고는 미처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묻어주고는 머뭇거리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벌써 대상인지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서 자나 베풀어 볼까 하는 길이었네. 자네가 정말 그 아이와 그 약속 그대로 하려면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식을 기다려서 함께 오게. 말을 마치고 양반은 먼저 떠났다. 양생은 혼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과연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시녀를 데리고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반갑게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그녀는 먼저 절문을 지나 법당에 올라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들과 숙녀들 중 그녀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양생이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녀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저녁밤이나 자셔 보렵니까?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죠. 양생은 그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들은 양생의 말을 믿으시지 않았으므로 시험해볼까 하고 휘장 속에 엿보았다. 그러나 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다만 수저 소리만 쟁쟁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경탕하여 휘장 속에 친구를 마련하고 양생에게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밤중이 되자 과연 말소리가 맑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가만히 엿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였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께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제 행동이 예법에 위배된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경의 건상과 상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복한 숲속에 묻혀 있어서 종에 한번 남의 걷잡지 못하여 방명을 지탄하오니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남에 당신의 동정을 얻고 100년을 높은 절개에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으나 애다풀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저버릴 수가 없사옵기에 한시 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운우는 양대의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짐에 이세 한번 하직하면 훗날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예를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이윽고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을 전송하였다. 호는 문 밖으로 나간 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얼마 있지 않아 남은 소리는 가늘어져 종말에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양생도 그녀가 확실히 양계의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더욱더 감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곡할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그 은자는 자네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내 여식에 소유하고 있던 밭 두어 마지기를 일함과 노비 몇 놈 있으니 자네가 이 일을 맡고 내 여식을 잊지 말아 주게나. 이튿날 양생은 주육을 갖추어 계령동 옛 자취에 찾으니 과연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양생은 제전을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부사리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조문을 지어 읽었다. 이미시여,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자라서는 얼굴이 예뻐서 자태는 서시 같고 문장은 숙진을 능가하여 방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 모훈을 항상 받았었소. 난리에 겪어서도 정조를 지켰는데 왜구를 만나 생명을 잃었소. 환량한 다복숙에 몸을 의탁하여 밝은 달 피는 꽃에 마음이 슬펐소. 봄바람에 적동새는 슬피 울고 가을철 비단 부채도 무정도 하였소. 어젯밤 임을 만나 기쁨을 얻어 비록 유명을 달리할지라도 실상 이별이란 말이오.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응달 달나라에서 난조를 타고 무산의 비가 되었소. 그 뒤 양생은 결국 수품을 견디지 못하고 가상과 농토를 모두 팔아 저녁마다 제를 드렸는데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그를 불러 말했다. 저는 그대의 은덕을 입어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의 한계를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좋은 은정은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함께 속세에 누를 초탈하여 주시옵소서. 양생은 그 뒤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공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공방에 자는 관지인이 그 조상이 일찍이 수영산 굴속에 살아 아직 세상에 나와 쓰인 적이 없었다. 시황제 때 잠시 출사하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쓰이지는 못하였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을 불러 공방의 광상을 보게 하였다. 상공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였다. 사나이의 성질이 가져 비록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에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를 써 때를 긁어 빚을 내면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무릇 왕이 된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이 되게 하오니 원컨대 폐하는 이자를 저 쓸모없는 완고한 고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리하여 공방은 차츰 세상에 이름이 드러났다. 후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숲 굽는 거리로 이사하고는 거기에 눌러 앉았다. 그의 아버지 차는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부세를 맡았었다. 공방의 생김새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는데 그때그때 웅변을 자라요. 한나라 때 홍로경이 되었다. 그때 오왕의 비가 교만하여 분수가 넘쳐 지나치게 곤세를 부렸는데 공방이 그해부터 큰 이득을 보았다. 무제 때에는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공방을 분민으로 삼고 그의 무리 염철승을 군과 함께 조정해 있었는데 그니 매양현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다. 그런 공방이 나라의 재물을 도맡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사의 경증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하고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어 물건값을 낮추고 곡식을 천하게 하고 화를 중하게 하는 등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좋게 하여 농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관가들이 상소하여 공방의 잘못을 간하였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공방은 또 권세 있는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 그들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권력을 빙자하여 벼슬을 사고 팔게 하니 마침내 공경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아첨하게 되었다. 공방의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뇌물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공방은 상대방의 사람됨이 어떤가를 따지며 사람을 사귀지 않았다. 시정잡배들이라도 재물만 있으면 다 사기였다. 때로는 시골의 건달패들이 따라다니며 바둑과 투전을 즐겼다. 이렇게 남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였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황금, 백금과 같다. 원제가 즉위하자 공유가 상소하였다. 공방이 그동안 오랫도록 중요한 지책을 맡았으나 농사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물품을 교환하는 이익만 추구하니 나라와 백성의 해가 되어 공사가 모두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뇌물을 횡행하여 청탁이 공연연히 행해집니다. 곧 짐을 진 채 수레를 오르니 도둑이 노린 것은 뻔한 일이라는 말은 주역에 분명 쓰여져 있는 교훈입니다. 바라건대 그의 간직을 빼앗아 그의 탐욕스러움으로 징계하옵소서.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공양학이라는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을 맞는 방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의의 상소에 찬성하니
임금이 드디어 그 상소를 윤호하였다. 벼슬길에서 쫓겨난 공방은 그의 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얼마 전에 임금을 뵙고 홀로 천하를 경영하였다. 국가의 경비를 충족하게 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려 했으나 지금 하찮은 죄로 추출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이 쓰이거나 쓰이지 않거나 나에게는 하등 손익이 없다. 다행히도 나의 목숨은 실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주머니 속에 감춘 듯 말없이 용납되고 있다. 이제 나는 곧장 광야의 별장으로 가 약학계에 위해 낚싯줄에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아 술을 사 마시겠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의 상인과 함께 뱃놀이를 하며 한평생 마치면 족하다. 비록 천종록과 오종식을 준다고 한들 이 즐거움에 비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술책은 아무래도 오래 지나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진나라의 하교가 공방의 가품을 소문으로 듣고 기뻐하며 사기어 큰 재산을 모았다. 그는 공방을 몹시 사랑하여 그와 닮아갔다. 그리하여 노포는 논을 지어 그를 비난하고 잘못된 풍속으로 바로잡았다. 저 완선자는 성품이 방달하여 속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방의 무리와 지팡이를 끌며 같이 다니며 논일다가 술집 근처에 가면 그만 술을 사서 마시곤 하였다. 왕이 보는 공방의 이름을 부리지 않고 다만 이놈의 물건이라고 부르었으니 깨끗한 사람에게는 공방은 이처럼 편하게 여겨졌다.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한이 탁지판관이 되었다. 그는 나라의 재물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임금에게 청하여 다시 공방의 술책으로 나라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의 청은 식화지에 실려 전한다. 당시 공방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의 문도들도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찾아내어 다시 등용하니 그 술책이 개원천보 연간에 크게 성행하였다. 임금은 조서를 내려 공방의 벼슬을 조의대부 소송상으로 추종하였다. 남송 신종 때에 이르러 왕한석이 국권을 잡자 용의경을 끌어들여 함께 정사를 다스렸는데 청무법을 만드니 세상이 매우 시끄럽고 나라 경제가 공곤하여졌다. 소식이 그 폐단을 엄하게 논박하여 모두 배척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모함을 당하여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뒤로 조정 선비들이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였다. 사마강이 정성으로 돌아가 청묘법을 폐할 것을 아뢰고 소식을 청구하였으니 공방무리의 세력이 차츰 쇠퇴해지고 더는 번창하지 못하였다. 공방의 아들 류는 성품이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후에 수영령이 되었다가 작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사신은 말하였다. 남의 신하가 되어 딴 마음을 먹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어찌 충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방을 때를 만나 등용되고 임금은 그를 사랑하여 손을 잡고 나라의 장래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마땅히 국가에 이익을 주고 피해를 없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여야 했다. 오왕의 비를 도와 권세를 휘두르고 사당을 세웠으니 이는 충신이 경계 밖에 사김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공방이 죽자 그 문도들이 다시금 남송에 등용되었는데 그들은 집정자에게 아부하여 도리어 정당한 사람들을 모함하였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저 명명한 가운데 있지만 만일 원제가 공의의 말을 듣고 한번 모두 쓸어 없애버렸다면 가히 호환이 없었을 터인데
겨우 세력을 억누르는데 그쳐 그로 말미암아 후세에 배단을 끼치게 되었다. 이처럼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미덥지 못함이 걱정이 되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선비들이 벼슬길에 오르려면 한양에서 치르는 대과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대과시험을 치르는데 뽑는 사람은 적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서 대과급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생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서 끝내 시험을 뽑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그때 시골 마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머리가 좋은 데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 선비는 이만하면 충분히 과거에 급제하리라 기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험을 볼 때마다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가 쌍일을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만 이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덧 다시 대과시험이 다가왔다. 선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음 먹고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집에 돈량이 하나도 없는지 아내가 삼당같은 머리채를 뚝 잘라서 장에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이번에는 꼭 반드시 극제하고 오리다. 부디 잘하고 오세요. 선비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번에 다시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선비는 수많은 다른 응시자와 함께 과거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를 받아든 선비는 눈앞이 어지러지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답을 써내기는 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나는 안 돼. 이제 무슨 낯짝으로 하늘을 볼?고 선비는 날이 저물자 조용히 남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기슭에 다다른 선비는 소나무에 끈을 매달아 놓고는 길게 탈식을 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때였다. 선비가 막 끈에다 목을 매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그를 확 붙잡았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점잖은 양반 하나가 다가왔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지 말고 왜 그러는지 사연이나 좀 말해보구려. 양반이 그렇게 묻자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아내를 어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깨끗이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반이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죽기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들으니 임금님이 특별히 알성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구려.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내일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험의 답이 솔개연이라 하죠. 아무튼 내일 꼭 시험 보시구려. 양반은 그렇게 말하고는 선비를 붙잡았던 종자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그 양반이 누군가 하면 나라의 임금이었다. 그 임금은 백성들 사는 모습을 직접 살피기를 좋아해서 임금의 복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서 궁궐로 나와 세상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날도 시종한 사람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선비의 행색을 수상하게 여겨 뒤따라왔던 터였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과연 뜻하지 않은 방이 나부꼈다. 대왕께서 이번 대과에 아깝게 낙방한 인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알성시를 보인다 하니 선비들은 많이 삼려하시오. 소식을 들은 선비들은 하나둘 과거 시험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날 목에 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선비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선비들이 순번대로 한 명씩 어전으로 들어가서 임금이 내리는 시험을 치렀다. 다들 기대를 품은 표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모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혀를 내둘렀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솔개연, 솔개연 소리를 외면서 순변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맞춰보아라.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본 선비는 그만 깜짝 놀랐다. 어제 남산기슭에 만났던 양반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임금이 자신을 위하여 시험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임금이 내보인 종이에는 낯선 글자 하나가 씌어져 있었다. 한자를 한 개를 써 놓았는데 근래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옛날식 글자체로 써놓은 것이라 아무도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선비는 달랐다. 전날 벌써 답을 들었으니 말이다.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솔개연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꽉 막히면서 솔개란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그게 그래, 무슨 연이란 말이냐? 그게 임금이 불어 시간을 두었지만 한 번 막힌 머리가 열리지 않았다. 하늘을 뱅뱅 도는 새라는 생각이 나는데 솔개라는 말이 죽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 빨리 말하거라. 그게 뱅뱅.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뱅뱅이 연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혀를 차면서 말하였다. 에이, 안 되겠다. 나빠. 선비는 보기 좋게 납박을 하고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확 뚫리면서 솔개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다음 사람이 불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선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려 들어가는 사람을 붙들었다. 보시오. 들어가시거든 솔개연이라고 대답하시오. 그게 답입니다. 나는 갑자기 솔개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뱅뱅이 연이라 했지 뭐요. 당신이라도 합격하시구려. 그러자 그 사람이 선비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고? 임금이 글자를 내밀자 시험 보러 들어간 사람이 임금께 대물었다. 한양말로 대답하오리까? 시골말로 하오리까?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한양말도 있고 시골말도 있단 말인가? 그럼 둘 다 말해봐라. 네, 그 글자는 한양말로는 솔개연이라고 하고 시골말로는 뱅뱅이연이라고 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더니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여봐라, 그럼 아까 그 선비도 맞는 게 아니냐. 어서 가서 그 선비를 데려와라. 막 남산을 향해 출발하려고 했던 시골 선비가 영문도 모르고 임금 앞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번 시험에는 그대들 둘이 공동급제하였다. 앞으로 짐을 잘 볼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두 선비는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 집안을 일으켰다고 한다. 머리를 잘라 팔았던 아내가 대갓집 안주인이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윗집에는 글만 하는 글쟁이가 살고 있었고 아랫집에는 치관쟁이가 살고 있었다. 아랫집 치관쟁이는 치관질을 잘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나 글만 하는 윗집은 지내기가 간고하였다. 그래서 글만 하고 있는 선비 아내가 하루는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랫집은 치관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은 노상 글만 읽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죽이 들어가요. 당신도 시간 노릇이라도 한번 해봐요. 하니 남편이 얼결에 대답한다는 말이 쇠가 있어야지 하고 말을 하였다. 부인이 있다가 쇠만 있으면 하겠느냐고 물으니 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쇠를 구해다 줄 테니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갔다. 이 부인이 늘 아랫집을 와보면 아랫방 횃대 밑에 달아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갈 작정이었다. 실은 아랫집에 새가 2개 있어 늘
매달아 놓은 것을 뜬세라 쓰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 주인이 가지고 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모르고 훔쳐다 자기 남편에게 주며 나가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남편은 뜬새가 무엇인지 그저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 없이 안고름에 차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와 이리저리 며칠을 다녀도 어느 한 사람 건드려보는 사람이 없어 이 쇠를 밖에다 내놓아 그것을 보고 직관인지 알고 묘자리를 잡아달라고 할 줄 알고는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그것을 내놓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 나물 그늘에 노인들이 8명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쉬어갈 겸 그곳을 가보니 노인들이 새를 보고 하는 말이 보아하니 지강 같은데 어찌 이런 데에 다니는가 하며 저 건너 보이는 큰 동네에 가면 큰 기아집에서 시간들이 12이 법석이는데 그런 데나 가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해서 찾아가 보니 큰 둑한 장방에 직원들이 과연 12명이 떠들썩했다. 들어가 앉으니 직원이 왔다고 한 상 크게 차려주는 것이었다. 음식을 먹고 한 구석에 가만히 꿰다 놓은 보리자루 모양으로 12직원이 서로 어느 곳을 잡으니 어느 곳이 무슨 혈이니 제각기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지 공부를 했으나 이런 방면으로 깜깜하였다. 그래서 멍하니 구석에 앉아 있노라니 상제가 나와 하는 말이 이 어찌 그런 말이 없소.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열, 어느 곳에 아무데 이렇게 야단인데 어찌 아무 소리가 없느냐고 하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에 잘 잡은 것이 무슨 소용이요 하며 지금 잘 잡은 것이 잘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상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옳은 말인 것 같아서 속으로 진짜 직원이 이분이구나 하고 슬그머니 불러내어 안으로 모시고 독방을 차지하게 하고는 수없이 음식을 차려다 주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먹어본 기름진 음식에 직원은 설사가 났다. 밤에 자다 말고 설사가 나서 급히 안변소를 찾아가 막 똥을 두려 하니 안에서 부인의 신발 소리가 나며 자기가 있는 변소 쪽으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할까봐 올밑좀이 타고 있는데 변소 앞에 와서 가만히 하는 말이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목소리를 들으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의 명덕을 벗겨주십시오. 명덕만 벗겨주시면 선생님도 서운치 않게 해드리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직원이 묻기를 무슨 멍덕이요? 하고 물으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출가해온 지 7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러한 양반집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부끄러워 이웃이며 동네 사람이며 모르게 뒷방에 가두고 주먹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가에서 오라버니가 지강 공부를 하여서 저도 따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내일 날이 새면 물론 먼저 쓴 친산에 먼저 가서 보자고 할 터이니 그 산소에 가서 그 자리는 범의 혈이라고 하고 이 묘를 쓴 후에 실삭송이를 낳아야 그 집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세요. 그 다음은 지금 모시려고 하는 장소는 전에 신의 돼지를 잡아 나왔으니 그곳에 가서 그곳은 옥녀 백자는 홀이라 하고 그 앞에 못이 있는데 딴 직원들은 그 못 때문에 나쁘다고 하나 그 연못은 회를 짜려면 꼬리를 당기는 물이라고만 하고 이곳에다 쓰라고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직원은 변소에서 그 말대로만 잘 애우고 있다가 변소에 나와 자기가 차지한 병에 들어가
아까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뇌이고 있었다. 그 여자도인의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튿날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 12명이 상제 복인들의 20명 가까이 나섰다.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우선 진산을 모신 데가 있을 테이니 거기를 먼저 구경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진산을 먼저 가보았다.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뜬새를 가지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쇠를 놓고 사방을 둘러보고 하는 말이 이 산소는 범의 얼이다 하고 말을 하니 딴 직원들이 생각하니 엉뚱하게 잡은 것이라서 이것이 무슨 범의 얼인가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있다가 상제더러 이 산소를 모시고 칠사동이를 낳았소? 안 낳았소? 하고 물었다. 만약 이 산소를 모시고 칠사동이를 낳지 않았으면 당신네는 망했을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상제가 깜짝 놀라 이웃에서도 모르는 일을 알고 있으니 용하기가 한이 없다고 생각하여 말을 하였다. 거긴 우리 며느리가 출가온 지 7달 만에 어린애를 낳아서 부끄러워 아무도 모르게 뒷방에다가 가두었소 하고 말을 하니 직원이 있다가 빨리 가서 꺼내놓고 그 모자를 극진히 위에 주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딴 직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서서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하는 말이 이런 큰 집에서 상을 당하기 전에 신의 돼지를 잡아놓지 않았느냐고 하니 전에 잡아놓은 곳이 있다 하며 그곳으로 데려고 왔다. 그곳에서 역시 뜬새를 놓고 사막을 둘러보며 엉터리를 망정 이곳은 옥녀 배자른 혈이니 이곳에 모시라고 하니 또 직원들이 야단들이었다. 아니 이 사람아 앞에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다 무슨 묘를 쓰누? 하고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이 직원은 배를 짜려면 꼬리를 물에 담그고 짜야 배가 잘 짜진다며 배 짜는데 뿌리 없이 어찌 짜느냐고 하며 상제더러 이곳에 쓰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딴 직원들은 슬금슬금 꼬리를 감추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내려와 며느리를 내놓는다. 미역국을 끓여준다. 야단들 났다. 며느리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며 그 며느리가 여간 영특한 부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장사를 다 지내고 직원에게 패백을 주어야 할 터인데 무엇을 주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서 직원한테 패백을 해야 할 터인데 돈 한 바리만 실어보내면 될까 하고 물으니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며 아무데 선석지기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 200석지기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돈마름을 시켜 추수하게 하시고 집은 그 마른 대로 이사 오게 하세요. 하니 직원이 이사를 올까 하고 묻는다.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옷을 입는 걸 보니 퍽 강고하게 사나 봅니다. 하니 나가서 직원에게 이사를 오라. 집이 있어야 오지 않소. 집은 염려 말고 이사를 오라 하였소. 하기에 직원은 이사를 하고 200석지기 지어 잘 살았다고 한다.